정신건강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와, 솔직히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 하면 뭐 의지나 생각의 습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몸의 호르몬, 뇌회로,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패턴까지?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요. 네,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마음을 읽으려는 정밀 정신학이라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구체적인 과학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수십 년간 정신의학은 DSM-5 같은 증상 체크리스트에 크게 의존해왔죠. 네네. 몇 개 이상이면 우울증 이런 식이요? 맞아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출력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는데 이걸 전부 그냥 엔진 경고등 켜졌다고 퉁치는 거랑 같아요. 아, 원인은 다 다른데 말이죠. 그렇죠. 오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스파크 플러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엔진 경고등 넘어 각 개인의 엔진 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고유한 생물학적 원인을 보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엔진 내부를 보는 첫걸음으로 역시 스트레스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보통 스트레스 하면 코르티솔만 딱 떠오르는데 자료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DHA라는 다른 호르몬과의 관계, 그러니까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는데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코르티솔은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분해작용, 즉 이화작용을 담당해요. 에너지를 만들려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태우는 거죠. 아, 태우는 역할. 네. 반면에 DHA에는 젊음의 호르몬이란 별명처럼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동화작용을 이끌고요. 그럼 하나는 쓰고 하나는 쌓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율, 코르티솔 DHA 비율은 우리 몸이 지금 소모 모드인지 아니면 회복 모드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계기판 같은 겁니다. 와, 그럼 몸의 재정 상태 보고서 같은 거군요. 코르티솔이 지출, DHA가 수입인데 지출이 수입을 너무 초과하는 적자 상태가 되면 위험 신호가 켜지는 거네요.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기존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한테서 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 약이 잘 안 듣는 분들이요?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세로토닌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호르몬 균형 자체를 맞추려는 거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산모의 DHA가 태아를 높은 코르티솔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분야가 치료를 넘어 예방까지 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시스템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를 읽다가 시간생물학이라는 개념에서 딱 멈췄어요. 정신건강 문제를 화학물질의 양이 아니라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깨진 문제로 본다는 게 정말 새롭더라고요. 특히 갑상선 관련해서요. 네.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하면 그냥 특정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나? 이것만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모든 호르몬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고유의 리듬이 있어요. 갑상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자료에 나온 델타 TSH 검사가 바로 그 리듬의 이상을 잡아내는 기술이에요. 아, 리듬의 이상이요? 네. 쉽게 말해서 잠든 밤 11시와 아침 8시 사이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이 낮다 높다가 아니라 리듬을 제대로 타고 있나 이걸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깨졌을 때 특히 우울증의 심각도나 자살 충동과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그냥 한번 피 뽑아서 재는 정적인 검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죠. 와, 그리고 이런 리듬의 중요성은 비단 갑상선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아, 성호르몬도 그 리듬이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본 2025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연구가 딱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뇌의 보상회로,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능력을 높여준다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핵심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무쾌감증이거든요. 무쾌감증이요? 네, 예전에는 즐거웠던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요.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가 바로 이 무쾌감증의 생물학적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입니다. 와,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테스토스테론 연구였어요. 보통 남성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는데 2024년 연구 보니까 여성들이 겪는 브레인 포그 있잖아요. 머리 안개 낀 것처럼 멍한 거. 네네, 있죠. 그걸 완화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필수적이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DHA 비율이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월경 주기에 따라 기분 변화가 유독 심하고 아,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고요. 정신 건강이 결코 원 사이즈 피츠 올,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호르몬 연주곡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러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과 리듬이 계속 깨지면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셧다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번아웃은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뚜렷한 물리적 변화가 생기는 생물학적 상태라는 겁니다. 뇌가 변한다고요? 네.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점점 커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실제로 얇아진다고 하죠. 와, 자료에 나온 컴퓨터 비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정작 워드 문서 하나 열려고 해도 CPU가 100%를 찍으면서 과열되는 상태요. 보상적 실행 과부하라고 하죠. 네, 결국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 제 노트북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시스템 과부하라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근데 여기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번아웃의 증상이 우울증이나 만성피로증후군, MECFS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겉으로 보긴 구분이 안 되겠네요. 네. 하지만 자료는 이들 사이에 결정적인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스트레스 시스템의 반응 양상이죠. 우울증은 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이는 반면 번아웃을 거쳐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가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여요. 오히려 낮아져요? 네. 스트레스에 반응할 에너지마저 고갈된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거의 똑같은데 코르티솔 수치 하나 때문에 치료법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주 극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우울증의 핵심적인 비약물 치료법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 섣불리 운동을 권하면 운동 후 권태감이라는 극심한 증상 악화를 겪으면서 며칠씩 알아놓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단순히 기운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진단이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첨단 기술이 등장한 거죠. 2025년에 개발됐다는 만성피로증후군 혈액검사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에피스위치 3D 유전체학 이 기술 맞죠? 이름은 좀 어려운데. 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 염기 서열 자체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설계도가 세포핵 안에서 어떻게 접혀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지가 결정돼요. 거대한 종이 지도를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 서울이 보이기도 하고 부산이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요. 아, DNA가 접히는 방식의 차이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에피스위치 기술이 바로 그 DNA의 3차원 접힘 구조, 폴딩 패턴의 미세한 이상을 감지해서 90% 이상의 정확도로 만성피로증후군을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고통의 명백한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낼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특정 시스템을 고장낸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황장애나 정신증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경로를 뇌회로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증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 도파민 시스템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도파민 감작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 도파민 감작이요? 네, 원래는 의미 없는 자극에도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세상 모든 게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면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정보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포회로 과부하로 설명하고요.
아, 핵심은 결국 뇌회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뇌회로의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치료법도 달라지겠네요. 고장난 회로를 직접 타겟팅하는 식으로요. 자료 보니까 스탠퍼드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곳에선 이미 이런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탠포드에서는 더 이상 주요 우울장애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의 환자를 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fMRI 뇌 영상으로 뇌 연결성을 분석해서 이 환자가 불안과 과각성이 문제인 유형인지 아니면 쾌감과 의욕 상실이 문제인 유형인지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생물학적 A형으로 분류합니다. 와, 6가지나요. 그러니까 뇌 스캔을 보고 당신은 불안 과각성형 우울증입니다라고 진단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그렇죠. 증상 체크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메이오 클리닉은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다고 하던데요. 네, 약물 유전체약 검사입니다. 특정 항우울제는 우리 몸의 CYP-ED6이라는 효소로 대사가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약을 쓰면 부작용 위험이 몇 배는 높아지거든요. 아, 그걸 미리 아는 거군요. 네,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위험을 피해가는 거죠. 이 약이 맞을까 저 약이 맞을까 하면서 환자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하버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를 쓴다고 하죠. 환자의 첫 뇌 스캔 데이터만 보고 이 환자가 12주 뒤에 치료에 반응할지 않을지를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한다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가 아니라 이미 임상시험에 적용 중인 현실입니다. 뇌영상과 AI를 통해 가장 효과적일 치료법,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이나 RTMS 같은 뇌 자극술, 케타민 요법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매치게 주는 거죠. AI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서 본 심리적 디지털 서명이라는 개념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무섭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타이핑 속도, 문장 길이, 통화 패턴, 심지어 목소리 톤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게요. 네,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형성합니다. AI 알고리즘이 이 지문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우울증이나 조증 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곧 위험 신호가 감지됩니다 하고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와, 적시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Just in Time Intervention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I가 그냥 이 치료법 쓰세요라고 명령하는 블랙박스는 아니라는 점이겠죠? 물론입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설명 가능한 AI, 즉 XAI는 의사에게 추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요. 이 환자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특정 회로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하는 RTMS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와 같이 생물학적 근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도구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강력한 보조도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엔진 경고등만 보던 낡은 진단 모델에서 시작해서 호르몬의 리듬, 뇌 회로의 연결망, 유전체의 접힘 구조, 그리고 디지털 발자취까지 정신건강이라는 복잡한 지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몇 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전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증상 중심에서 한 사람의 생물학적 고유성에 기반한 진정한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면 저는 결국 정신건강이 곧 전신건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목 위에 고립된 장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내분비계, 면역계, 대사계와 쉴 수 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우리 몸 전체 네트워크의 허브죠. 정밀 정신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고유한 생물학적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그 시스템 전체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혈압 재듯 자신의 심리적 디지털 서명과 실시간 호르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날이 오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이토록 상세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게 된다면 그게 아플 때 치료를 찾는 방식을 넘어서요. 아프기 전에 매일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